네, 다음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분야의 영어 논문 작성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 페이지에서 결국에 논문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과학성 및 논리성을 가지고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직접적으로 예시와 함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 그 인공지능 분야 논문의 주제는 일반적으로 이거죠. 거의 모든 인공지능 논문이 주제가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델이 결국 다른 모델보다 더 좋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논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쓰는 영어 표현들의 예시들을 계속 설명을 할 텐데요.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를 학교에서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을 해서 혹은 뭐 최근에는 유치원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평생 거의 평생 배워왔는데 근데 이제 그 평생 배운 영어 중에서 굉장히 일부만이 영어 그 논문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영어 단어라든지 뭐 영어 문장 표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될 텐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일부만 그 논문에 쓸 수 있는 단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은 사실 한국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영어를 생각하지 않고 한국어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논문에 쓰는 글의 형식이랑 단어랑 그리고 일기장이나 뭐 자기 메모장에 쓰는 글의 단어 형식 이런 것들이 매우 많이 다르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도 실제로 논문에 쓴다면은 어색한 경우가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 논문에 실제로라는 지금 제가 방금 말한 단어를 쓰게 되면은 약간 구어체적인 단어처럼 느껴질 수 있고 문어체적인 단어로는 느껴지지 않겠죠. 뭐 예를 들어 논문에서 실제로라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본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 뭐 이런 식으로 바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굉장히 논문에 쓰이는 전형적인 표현들이 있고요. 전형적인 단어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웠었던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실제로라는 단어도 영어로 뭐 actually 뭐 이런 단어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단어들이 이제 논문에는 쓰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영어가 그 단어나 뭐 이런 표현들이 100이다 한다면은 우리가 논문에서 쓸 수 있는 단어 리스트는 뭐 2에서 3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논문에 쓸 수 있는 단어의 리스트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잘 유념한 상태에서 논문을 작성을 해야지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그냥 영어 배운 대로, 그러니까 영어를 자기가 평소에 쓰는 대로 그대로 이제 영어 논문을 쓰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외국인이나 이제 원어민이 읽었을 때 약간 구어체적으로 쓰인, 그러니까 약간 말하는 형태로 쓰인 논문처럼 읽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최근에는 사실 챗GPT나 이런 그런 AI 툴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문장들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챗GPT나 이런 그 AI 툴들이 잘 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은 뭐가 논문에 써도 되는 단어인지 아닌지를 그렇게 잘 판단은 하지 못합니다. 뭐 프롬프트를 통해서 논문에 쓰는 단어 위주로 적어줘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약간은 해결이 되긴 하지만 최종적인 출력을 봤을 때는 논문에는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이 꽤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우리 사람들이 검수를 해가지고 뭐 채찌피를 쓰더라도 그렇게 검수를 해가지고 바꿔줘야 되는 그런 과정을 포함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시들을 알려드릴 텐데 논문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들의 동사나 이런 명사들을 알려드릴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인공지능 모델을 새롭게 제시했다라고 했을 때 많이 쓰는 동사로는 propose라는 게 있습니다. propose는 제시하다, 제안하다라는 영어 단어인데 우리가 논문을 쓰면서 우리가 어떤 모델을 제안했다, 방법론을 제안했다라고 할 때 제안했다라는 것은 거의 다 propose를 씁니다. 또 하나 이제 많이 쓰는 것이 introduce라는 것도 이제 꽤 쓰는데요. introduce는 뭐 소개하다라는 영어 단어로 많이 알고 있지만 문어체적으로 introduce를 쓰면은 어, 최초로 도입해서 사용해서 제안했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씁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우리가 introduce 했다 어떤 것을
introduce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소개했다라는 뜻보다는 최초로 우리가 여기서 제시를 해서 도입했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벨이라는 단어가 형용사로서 논문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노벨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소설이라는 명사로 영어 단어로 많이 외웠죠. 근데 노벨이라는 것은 논문에서는 그 소설이라는 뜻이 아니라 형용사로 씁니다.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쓰이고 뜻은 새로운, 전혀 없던, 그러니까 new라는 뜻으로 쓰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new라는 단어보다는 논문에서는 노벨이라는 형용사, 이 형용사를 써가지고 새로운 뭔가를 제시했다라고 할 때 새로운 이 단어를 노벨이라고 쓰게 되겠고요. 또한 기존의 방법들, 기존에 우리 다른 사람들이 제시했던 방법들이라는 것을 언급을 할 때에는 existing method라는 이런 영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existing 하면 존재하는, method는 이제 방법이죠.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는 방법이라는 걸 쓸 때는 existing method나 existing 뭐 알고리즘, existing 모델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하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ropose를 우리가 제시했다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invented라는 걸 사용하면 안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invented라는 단어는 논문에서 쓰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영어를 쓰면 안 된다는 점을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뭐 invented 같은 거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이제 학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문을 처음 쓰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invented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논문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다. 물론 쓰는 논문도 있기는 하지만 특수한 경우가 되겠고, 일반적으로는 propose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성 및 논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의 논리 구조를 이제 구성을 해야 되겠고, 또한 수치로서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핵심 주장을 이제 논문을 결국에 딱 읽었을 때, 독자들이 딱 읽었을 때 그 독자가 결국 이 논문은 뭘 하는 거구나라고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써야 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그 한 문장이 보통은 이것일 것입니다. 기존 모델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논문에서 이렇게 개선했더니 실험해봤더니 더 좋았다. 이런 식으로 독자가 느끼도록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주장이 돼야 되겠고요. 이 큰 틀에서 벗어나는 문장이나 혹은 벗어나는 내용 혹은 벗어나는 어떤 그 취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을 결국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작성하기에 앞서서 논문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논문은 Introduction, Related Work, Method, Experiment, Conclusion, Reference 순으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이 구조를 뭐 딱히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Introduction은 있고요. 또한 레퍼런스도 당연히 있고 컨클루전은 있고, 이 중간 부분은 약간씩 변경이 되는 편입니다. 1번, 5번, 6번은 거의 필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2, 3, 4에 해당하는 거는 뭐 안 써도 되고, 뭐 메소드는 거의 있는 경우가 많지만 메소드 대신에 뭐 다른 용어를 써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섹션을. 그런 식으로 약간 자유로운 편이 2, 3, 4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따로 적진 않았지만, 뭐 당연한 얘기라서 적진 않았지만 제목이 있겠고요. 논문엔 제목이 있겠고, 또한 초록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초록은 이제 영어로는 abstract이라고 부르고요. abstract이라고 부르는 초록이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제목, 초록, introduction, 그리고 1번부터 6번까지 이런 순서의 섹션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목과 초록에 대한 얘기만 약간 하고 넘어가자면은, 제목을 이제 처음 논문 적는 학생들을 굉장히 브로드하게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논문의 주제와는 그 주제에 해당하는 약간 큰 틀로 적는 경우가, 이 논문 처음 작성하는 학생들이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우리가 뭐 AI 모델 중에서 어텐션을 개선을 하는데, 어텐션을 뭐 컨볼루셔널 레이어로 개선을 했다, 뭐 이런 식의 논문이다라고 한다면은 제목은 뭐 어떤 식이 되어야 되냐면은, 뭐 컨볼루션 레이어를 활용한 어텐션의 개선에 대한 방법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어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처음 논문을 작성하는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제목을 짓냐면은 인공지능 모델의 어텐션, 이런 식으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우리의 방법론이 있다면은
방법론의 핵심적인 그 원리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분야와 그리고 그 우리의 방법론을 쓰는 뭐 목적도 들어가면 좋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목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만 딱 읽었을 때에도 앞서서 얘기해 드렸던 이 저자들이 뭘 하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어텐션 방법론, 뭐 새로운 어텐션 방법론 이런 식으로 적는 게 아니라 무슨 방법론을 사용을 해서 어떤 분야에 그걸 사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시를 했는지를 적어야 되겠습니다. 초록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논문을 요약하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논문을 요약하는 문서를 인트로덕션 앞에다가 따로 적어줘야 되겠고요. 보통 250단어에서 350단어 사이로 적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페이지 수로는 한 반 페이지 약간 안 되게 적는 것이 초록이고요. 이 초록도 적는 그 구조가 딱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는 구조가 정형화되어 있는데 인트로덕션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적는 거라서 인트로덕션 설명을 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은 처음 논문을 작성하는 입장에서 학생들한테 제가 질문을 항상 하는데 논문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섹션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논문을 작성하거나 작성 안 해본 학생들은 대부분 한 제 생각엔 정답률이 한 6, 70%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은 이건 거의 정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논문 작성 시 가장 제일 중요한 섹션은 바로 1번의 인트로덕션입니다. 인트로덕션이 가장 그 논문 작성할 때 중요한 섹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뭐 다르게 말하면은 논문 합격의 가장 핵심적인 섹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트로덕션으로 거의 논문의 당락의 한 7, 80%가 결정이 난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인트로덕션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분야는 다른 분야의 논문들이랑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분야가 특수한 게 아니라 원래 논문을 작성할 때 그 논문의 작성 관행들이 학계마다 엄청나게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영어 쓸 때 이제 1인칭을 많이 쓰고요. 위 같은 것을 많이 쓰고 이런데 이건 이제 뒤쪽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예시를 이제 들어보자면은 의학이나 생명과학 분야의 논문을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이제 주로 논문을 쓸 때 수동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1인칭 I나 We는 뭐 거의 뭐 한 번도 사용을 안 한다 할 정도로 사용을 안 하고요. 또한 이제 비인칭 구문을 쓰고 또한 과거형으로 논문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이러이런 이런 방법론을 제시했었고 그리고 이러이런 실험을 진행했었고 이런 식으로 뭐 was라든지 뭐 observed라든지 collected라든지 과거형만 거의 써가지고 논문을 작성하는 게 뭐 의학 생명과학 분야고요. 뭐 이것 같은 경우는 이런 법칙은 학계마다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과거형을 많이 이용해서 논문을 쓰는지 위아이를 많이 쓰는지 안 쓰는지 수동태를 뭐 쓰는지 능동태를 위주로 쓰는지 이런 것들은 학계마다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의학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이렇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인공지능 분야는 위나 I 같은 거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능동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위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요. 이때 위는 사실은 이 저자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논문을 읽고 있는 그 독자와 그리고 이 논문을 쓴 저자를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읽고 있는 너와 내가 이거를 observed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현재형으로 지금 너가 읽고 있는데 지금 관찰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많이 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문장의 길이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좀 짧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직접적이고 명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we propose 뭐 Nobel Transform Architecture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we conducted experiment 이런 식으로 뭐 과거형을 쓰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현재형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we observed that 어쩌고 이런 식으로 현재형과 we를 많이 쓰는 그런 표현을 진행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we를 사용할 때, 뭐 연구 기여를 설명할 때가 대표적이 되겠죠. 그래서 we propose, 노벨 어쩌고, we introduce, 그리고 present라는 단어도 많이 씁니다. present라는 것은
뭐 동사로 쓰면은 뭐 그 존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사용으로 쓰기도 하고, 뭐 영서로 쓰면 선물이라는 뜻도 있죠. 현재라는 뜻도 있고요. 근데 이 프레젠트를 논문에서 쓸 때 무슨 뜻이냐면은 introduce랑 거의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논문에서 처음 소개를 해가지고 도입을 했다. 그리고 이걸 제시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래서 대충 이제 많이 쓰는 그 비율로는 propose가 뭐 거의 압도적이고요. 그다음에 introduce도 쓰이고 present도 쓰이고 develop도 가끔 쓰입니다. 근데 invent 이런 단어는 잘 안 쓰인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make라는 단어도 이제 안 쓰게 되겠고, 약간 구어체 느낌이 많이 나는 단어는 안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험 수행을 설명을 할 때 뭐 train 모델, 뭐 evaluate our approach, 그리고 conduct라는 우리가 수행했다라는 뜻의 동사도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compare라는 뭐 비교했다, 다른 모델이랑 비교했다, 뭐 이런 식의 단어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Evaluation Studies라는 게 이제 인공지능 학계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뭐 한국어로 번역하자면은 절제 연구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여기서 절제라는 거가 뭐냐면은 한 개 한 개씩 잘랐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블레이션이 절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 모델이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방법론을 구성을 했을 때 첫 번째 방법론 한번 잘라보고 성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보고, 두 번째 방법론도 잘라보고 제외시켜보고 성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확인해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방법론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우리의 모델을 한 개 한 개씩 이제 잘라가지고 성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실험적으로 확인해보는 것을 어블레이션 스터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모델을 새롭게 제시할 때는 대부분이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실험적으로 제시해서 논문에 적는 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 모델을 테스트해봐서 어떤 수치를 확인했다, 우리의 모델이 뭐 가장 좋은 것을 확인했다 라고 할 때 observe라는 단어라든지 find, 뭐 notice, demonstrate이라는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고요. 특히 이제 demonstrate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고요. 그리고 observe도 꽤 많이 쓰이는 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뭐 notice는 그렇게까지 많이 쓰이는 편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demonstrate이 좀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emonstrate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것을 증명했다 느낌으로, 그러니까 확인하면서 증명까지, 정확히 말하면 증명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관찰하면서 동시에 증명 비스무리하게 약간 확신했다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제시했다 느낌으로 많이 쓰인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의 구성을 설명할 때 뭐 organize, 그리고 뭐 describe, present 이런 것도 쓰긴 하지만, 뭐 이런 경우는 인공지능 논문에서는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 쓰는, 예를 들어 의학 분야에서는 이런 식으로 영어를 표현을 하는 게 맞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new model is proposed, 수동태를 쓰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근데 인공지능에서는 we propose a new model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일반적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실험을 수행했다라고 할 때 이제 수동태로 쓰고 보통 과거형으로 많이 씁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말이죠. 근데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현재형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선 과거형으로 이제 예시를 들었지만 실험을 수행했다라는 것도 현재형으로 많이 쓰는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e conduct experiment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요. 그때 we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자들이 이미 실행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수행을 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수행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너와 지금 독자와 이 저자가 지금 함께 이 논문을 보면서 이 실험을 수행하는 과정을 보고 있다 느낌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형을 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we는 저자와 지금 읽고 있는 독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동태로 쓰는 것들이 능동태로 많이 쓴다라는 게 인공지능 논문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위 같은 표현이 수동태를 과다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른 타 분야, 공학 분야의 내용이다, 영어 사용 방법이다라고 한다면은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 위를 사용하는 게 많긴 하지만 엄청나게 과도하게 사용해서 그것도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는 모든 문장에 위를 사용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영어 사용할 때의 한 가지 철칙이, 이건 뭐 논문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글이나 대화도 마찬가지인데, 한 가지 단어를 계속 오래 똑같은 문장 구조로 사용하면은 어색하다는 표현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사용할 때에는 이렇게 we를 쓰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어, 약간 수동태도 가끔씩은 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 데이터를 수집했다라고 할 때는 we collect data도 쓰긴 하지만 we collect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the data was collected by 뭐 이런 식으로 수동태를 가끔씩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we를 사용하는 게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게 권장이 되지만 모든 문장에 we로 시작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올바르진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에서 수동태를 이제 많이 쓰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을 설명할 때는 거의 수동태를 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are widely used for image recognition이라고 하는 이때 어, 넓게 쓰인다라는 표현으로 are widely used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논문에서. 그리고 어떤 반복론이 first introduced라고 하는 이런 수동태나 그리고 is applied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학계에서 알려진 사실을 설명할 때에는 수동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을 설명할 때에도 일반적으로 수동태를 많이 쓰고요. 예를 들어 이미지넷 is composed of 이런 식으로 이미지넷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할 때에도 수동태가 많이 쓰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연구를 언급할 때 그리고 객관적 결과를 강조할 때에도 수동태가 쓰인다. 그래서 원칙은 뭐냐면은 어 이제 연구 기여적인 부분에서 능동태를 많이 쓰고요. 일반적인 사실이나 다른 연구에서는 수동태를 사용하는 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각각의 섹션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특히 인트로덕션 부분에 집중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트로덕션 부분은 굉장히 특징적인 섹션인데요. 앞서 말했다시피 가장 중요한 섹션이기도 하지만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정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게 정형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 있고 여기서 굉장히 벗어나는 것은 좀 어색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각 문단이나 이런 것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딱 정해져 있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섹션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트로덕션 이외에는 사실은 꽤 자유로운 편인데요. 어떻게 작성하든. 근데 인트로덕션은 거의 이 구조 그대로 가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듯이 1번에 이 연구 분야에 대한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general statement라고 하는 이것을 뭐 한두 단락 적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이 분야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그 다음 단락으로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두 단락으로 기존 연구가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설명한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걸 해봤더니 어떤 문제가 있더라 라는 단락을 한두 단락 적고 그 다음에 4번에서 이제 또 한두 단락으로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이 논문에서 제시한다라는 식으로 1, 2, 3번 순서대로 각각 한두 단락씩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일단 연구 분야의 중요성 같은 경우는 제너럴 스테이트먼트라고 부르고 뭐 연구 분야가 이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렇게 연구를 하는 이유가 뭐다 그리고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 뭐 딥러닝이 뭐다 뭐 자연어 처리가 뭐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요.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뭐 이런 거죠. 딥러닝은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굉장히 혁신적으로 사용이 되었고 이게 굉장히 전례가 없던 발전을 기록해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오브젝트 섹션 세그멘테이션에 많이 쓰인다. 이런 식의 문구들을 써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 논문이 예를 들어 자연어 처리 논문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어 처리는 이제 굉장히 최근에 많이 발전을 해왔고 LLM 모델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 주도하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예를 들어 뭐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논문 쓴다면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장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뒤쪽에는 그래서 어떻게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이런 식으로 딥러닝이 이용되고 있고, 오브젝트 섹션에서 이런 식으로 이용되고 있고, 혹은 뭐 사례들을 이렇게 적을 수도 있지만 더 일반적인 얘기들을 계속 이어나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얘기가 첫 문단으로 작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쓰는 그 영어 단어 패턴은 뭐 이런 식의 여기서 이제 예시에 있었던 뭐 has revolutionized a field of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뭐 witnessed 이런 경험했다 그러니까 증명하면서 경험했다 목격했다라는 식으로 쓴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이런 여기에 이제 써 있는 표현들이 정형화된 일종의 논문에서 쓸 수 있는 문장 리스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앞에서 1번에서 설명한 그 분야에서는 기존에 어떤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냐를 이제 언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방법을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이런 세 개의 그룹, 예를 들어 트레디셔널 머신러닝 방법론과 딥러닝 방법론과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들이 있었다. 그리고 각각을 뒤쪽에 이제 계속 설명하는 거죠. 트레디셔널 머신러닝에는 뭐뭐가 있었고, 이것은 뭐 어떻게 했었고, 딥러닝 베이스 메소드는 뭐 어떻게 뭐뭐가 있고 어떻게 했었고, 하이브리드는 뭐뭐가 있고 어떻게 했었다. 이게 이제 한 문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존 접근 방식도 한 문단 혹은 두 문단 정도로 간략하게 작성을 하는 건데, 이제 첫 시장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비전 모델 같은 것을 제시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첫 문장을 시작하는 거죠. 이 두 번째 문단의 첫 문장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propose 되었다라고 쓰는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영어 표현은 뭐냐면 address라는 것과 challenge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ddress가 일반적으로는 뭐 주소라는 영어 단어로 많이 알고 있죠. 명사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논문에 address라고 쓰면은 보통 동사로 많이 쓰고요. address가 동사로 쓰였을 때는 다루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 그러니까 propose만큼 많이 쓰이는 단어고요. 여기서 propose가 있는데, 어, 이 propose만큼 많이 쓰이는 게 address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루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루다라는 느낌으로 쓰는 단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challenge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고, 뭐 또 다른 표현으로는 issue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issue보다는 challenge가 좀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쓸 때 this problem도 쓰기는 하지만 this challenge를 약간 더 많이 쓰는 느낌이 들고요. this issue라고 해도 뭐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이것도 논문에 쓰는 표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this problem, 뭐 this challenge, this issue 이런 식으로 이 문제라는 표현을 할 때 많이 쓸 수가 있고요. 뭐 그 뒤에는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설명을. CNN 방법론은 이렇게 썼고, 트랜스포머는 이랬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쓰는 표현은 이걸 굉장히 많이 씁니다. To address this problem, 뭐 to address this challenge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구를 굉장히 많이 쓰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많이 쓰고요. existing solution 혹은 existing method는 세 개의 방법론, 뭐 네 개의 방법론으로 디바이드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기도 하고요. 뭐 previous studies, 과거의 연구들은 explore 했다. 여기서 explore라는 것도 이제 동사가 뭐 탐색하다라는 식으로 일반적인 영어에서 많이 쓰이는데, 논문에서 explore라고 하면은 탐색이라는 의미, 탐색이라는 동사보다는 연구를 진행을 했다. 연구를 약간 광범위하게 진행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긴 동사로 씁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논문에서 쓰는 영어의 표현과 저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영어의 표현이 약간씩 계속 다르고요. 뭐 introduce 앞에 얘기했던 것과 지금 이 explore 또 마찬가지고 노벨이나 address 이런 많은 단어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논문에서 쓰는 그 단어 영어 표현과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영어 표현이 꽤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레버리지라는 단어이죠. 레버리지는 이제 일반인들도 많이 익숙한 단어인데 투자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죠. 레버리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단어에서 쓸 때는 레버리지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그 약간 투자에서 쓸 때는 뻥튀기 해가지고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뭔가 빚을 내서 투자한다라는 느낌으로 레버리지라는 그런 명사나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이 인공지능 논문에서 레버리지는 use랑 같은 뜻으로의 동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use라는 것 대신에 레버리지를 꽤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근데 use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무언가를 개선했다. 그러니까 use랑 개선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같이 쓰는 게 바로 레버리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트랜스포머 메소드, 레버리지,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머 메소드는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유즈했다. 그러니까 이용했다라는 뜻으로 여기서 쓴 건데, 근데 이용해서 개선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도록 쓴 게 이 레버리지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계속 많은 제가 그 단어 리스트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뜻과 많이 다르게 논문에서 사용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어체적인 단어와 문어체적인 단어, 그게 이제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써야 될 것은 이렇게 두 번째 문단에서 기존 연구들이 이런 게 있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그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리스트하는 문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죠. however 이런 식으로 많이 시작을 하고요. however로 되게 시작을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그 얘기들이 굉장히 리미테이션이 많아서 고통을 겪고 있다. 이 suffer from은 뭐 고통을 겪다라는 식으로 이제 많이 쓰지만 논문에 쓸 때는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limitation이라는 게 굉장히 논문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요. 한계점 혹은 문제, problem이랑 비슷한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걸 리스트하는 거죠. 뭐 first 뭐 이런 식의 컴퓨터 리소스가 많이 들고, 그리고 second 어쩌고 이제 out of distribution sample에 대해서 잘 작동 안 하고, 뭐 third 이런 식으로 해서 리스트업을 하는 식으로 이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식으로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기존 연구의 한계점들 앞에서 그 제시했던 모델들의 한계점들을 리스트업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이 한계점들이 결국에 우리 모델에선 개선이 되는 한계점들이다 라고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번 문단에서 뒤쪽에 나올 문단에서 우리의 모델들이 결국 제시를 했는데 이 한계점으로 제시한 것 중에 뭐 한 개 정도 혹은 두 개 이상 해결을 못한 게 있다 그러면 이걸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제시했던 문단 2번에서 제시했던 연구들이 많이 있겠죠. 한계점도 많을 것입니다. 한계점이 10개다 라고 했을 때 10개를 모두 다 여기다 3번에다 적는 게 아니고요. 10개 중에 우리 모델에서 개선된 것만 여기다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델에서 기존 모델 대비 개선된 것만 리스트업을 해서 여기다 적는 것이고, 이게 4번에서 이어지게 되는 게 4번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개선했다라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여기서 영어적으로 표현을 봐야 될 건 뭐냐면은 while이라는 이것을 굉장히 그 많이 쓰는 부사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hile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어를 쓸 때는 뭐뭐 하는 동안에 뭐 이렇게 많이 쓰죠. 근데 논문에서 쓰는 while은 however를 대체하기 위해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뭐 하긴 하지만 이라는 뜻으로 쓰는데, 근데 however는 약간 특징적인 게 어, 약간 however 뒤쪽에 나오는 문장이 앞쪽에 나오는 문장과 좀 반대돼야 되죠. 근데 이제 while 같은 경우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그러니까 뭐뭐 하긴 하지만 뭐뭐 하다라는 식의, 근데 그 두 개 문장이 비슷한 형태를 띄워도 된다라는 약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owever 대신에 while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대체품인데 완전한 대체품은 아니고 약간 뉘앙스가 다른 대체품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however 쓸 곳에 while을 써도 대부분 어,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네, 마지막 인트로덕션한 문단 부분에서는 결국에 우리의 컨트리뷰션을 어, 앞에서 3번에서 제시했던 그런 한계점들을 해결을 어떻게 했는지를 간략하게 적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to address this limitation 앞에서 많이 쓰인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limitation을 address하기 위해,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propose 했다. 노벨 어쩌구를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기도 하죠. In this paper we introduce a new approach 이런 식으로 시작하기도 하고요. 뒤쪽에는 우리가 제시한 모델을 간략하게 한 3-4문장 정도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델은 뭐 컨버전 레이어를 어디다 써가지고 뭐의 연산 효율을 높였으며, 뭐 혹은 어텐션을 어디에 배치해가지고 뭐 정확도를 높였으며 이런 식의 얘기들 한 2-3문장, 3-4문장 정도로 압축해서 쓰는 것이 네 번째 문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제 뭐 we present, 뭐 we introduce, we propose 이런 식의 단어들, we develop 이런 것을 써가지고 표현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의 컨트리뷰션이 뭔지를 이렇게 번호 나열식으로 쓰는 AI 논문들이 조금 있습니다. 뭐 이게 필수는 아닌데요. 굉장히 많은 AI 논문에서 이것을 마지막 인트로덕션의 마지막 문단으로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4번까지 다 쓴 이후에 추가적으로 뭐 세 줄 요약이죠, 일종의. 그래서 뭐 our contribution is as follows라고 적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the contribution of this paper are threefold라고 적는다든지, 뭐 약간 형식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세 줄 요약 이런 식으로 적는 경우에 잉고젠 논문이 마지막 인트로덕션 문단으로 사용될 때가 조금 뭐 조금 아니고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어도 나쁘진 않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추가적으로 뒤쪽에 나올 그 페이퍼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뭐 섹션 1은 뭘 다루고 섹션 2는 뭘 하고 섹션 4는 뭘 하고 이런 식으로 쓸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인공지능 학회 논문에서 일반적이진 않고요. 학회 논문에서 일반적이진 않고 저널 논문에서 가끔씩 가끔 가끔씩 쓰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지막으로 문단으로 더 추가적으로 넣는 경우도 있는데 학회 논문은 뭐 제가 거의 뭐 한 번도 못 본 것 같고요. 저널 논문에서 가끔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뒤쪽에 섹션 2는 뭐가 이제 글로 적힐 예정이고 섹션 3는 뭐가 이제 적혀 있고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는 부분이 인트로덕션 마지막 단락으로 가끔 쓰인다. 학회는 없고 저널은 가끔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은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예시를 한 개 가져왔고요. 실제로 근데 이것보다 약간 더 길게 써야겠죠. 약간 뭐 단축한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 논문을 쓴다라고 할 때에는 오브젝트 디텍션은 뭐 왜 중요하다. 그리고 많이 연구되었다. 어디 어디에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실제로 뭐 어떻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적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기존 연구들은 그래서 FAST RCNN, 캐스케이드 RCNN, YOLO SSD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서 해결을 해왔었다. 라고 적고요. 근데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런 어드밴스에도 불구하고 라는 식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existing 메소드는 몇 개의 크리티컬한 챌린지가 있다. 그래서 뭐 오브젝트 디텍션 2스테이지 하는 경우 어떤 게 있고 1스테이지 하는 경우 어떤 게 있고 트랜스포머 베이스드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 근데 이제 4번에 이게 해결됐어야지만 이걸 적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4번에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이제 스케일넷이라는 이런 방문문을 프로포즈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키 인사이트는 뭐고 그래서 이런 스케일 웨어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은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가지고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간단하게 세네 문장 정도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 이것보다 살짝 길고요. 한 1.5배 정도 되죠 실제로는. 그래서 약간 간략하게 적은 인트로덕션 예시다. 근데 논문의 인트로덕션 구성은 또 정확하게 이렇게 돼야 된다. 중요성, 기존 연구, 한계점, 제한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런 식의 것을 쓸 수가 있다.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our main contribution are summarized as follows 이런 식으로 세 줄 요약을 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라이즈 랭귀지 논문도 사실은 똑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이즈 랭귀지 모델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기존의 연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근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제안하는 어떤 것은 어떻게 이것을 해결했는지 그리고 이건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는데 우리의 컨트리뷰션은 이런 식으로 3포드다. 세 가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세 줄 요약 이런 식으로 적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